스마트폰 불법 해킹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스마트폰 불법 해킹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IT 업계에서는 이중 잠금을 하면은 그래도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입니까? 예, 이중 잠금을 하게 되면은 보안성은 분명히 강화됩니다. 반면에 불편함은 좀 증가하겠죠, 그죠? 이중 잠금을 한다는 얘기는 사이트에 접근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일련 번호를 보내주고 그 일련 번호를 다시 입력해야지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해킹을 하려면은 예. 스마트폰도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할 수 없겠죠. 반면에 정상적인 사용자를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두고 갔다든지 그러면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네.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스마트폰 해킹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에서 메신저 피싱이라던가 보이스피싱 문제도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지금 현황이 좀 어느 정도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기존의 오프라인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예. 사이버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메신저 피싱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은 2016년도에 한 17,000여 건의 보이스 피싱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의 2배인 34,000건 정도 발생했고요. 피해액도 한 1,000억 정도 되었는데 2016년도에 2018년도에는 4천억 정도 달하는. 저희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발생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 겁니까? 유출 경로도 다양합니다. 보통 그 개인정보 취급자가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빼돌려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해킹처럼 대량의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피해를 당하면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내 아이디가 도용이 당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유출당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유출당한 기업에서 예. 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주 드물게 대출을 지금 얼마인데 그걸 갚으면 저리로 다시 대출해주겠다 이런 거를 이 피싱 형태로 왔을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나라 인터넷 또 스마트폰 사용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문자 메시지로 악성 앱을 설치하라는 그런 것도 받은 적이 있을 것 같고 네네. 아마 악성 코드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또 그 컴퓨터를 해킹해서 저장돼 있는 파일들을 다 암호화한 후에 복구하려면은 그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타겟형 공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정보도 물론 있겠지만 지인의 정보도 많이 저장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대만의 스마트폰이 해킹 당했다고 해서 나 혼자만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들, 지인들한테까지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이 스마트폰 한 대가 뚫렸다면 주변에 이렇게 피해가 퍼지는 게 어느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고 보면 될까요? 그거는 그 해커의 마음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거기 그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일상사가 다 녹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진이나 네. 뭐 메모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또는 그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그 메신저 같은 경우는 친구 목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인간관계를 다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위치 정보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직접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개인정보 유출된 걸 다른 범죄 조직에 팔아서 2차 범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중요한 사생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거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도 이 해커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같은 게 있어서 기업들에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보이는데 네. 최근에는 그 스마트 공장 뭐 이런 데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아직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유출이 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업이 고객들의 어떤 개인 정보를 유출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수습이 되고 보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유출된 다음에는 예. 그 개인 정보를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됐다. 그러면 예. 카드를 재발급할 수밖에 없고요.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하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꾸기 어려운 개인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됐으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더라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바꾸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뭐 말 그대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이유도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해킹이라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돼 있는지 어떤 편입니까?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요즘 정보 시스템 개발할 때부터 보안이 내재화된 형태로 개발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네. 굉장히 많은 디지털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막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더라도 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담을 쌓고 튼튼한 문을 달고 있지만 네. 문을 열어놓고 다니면은 쉽게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것처럼 예. 안전한 정보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허술한 패스워드를 사용한다든지 뭐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시스템도 개발돼야 되겠지만 그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그 인식도 변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보안 기술이 발달을 하면 해킹 기술도 뭐 그만큼 발달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창과 방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 이 보안 기술을 발전하고 그걸 뚫기 위해서 해커들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이외에도 네. 사실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쉽게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메일에 어떤 뭐 승진 명단이 나왔다. 문서를 열어보라고 그러면은 무심코 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쉽게 해킹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도 보안 의식을 가지고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설정하고 한 두세 달 정도에 한 번씩은 바꿔줘라 이렇게
권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저만 적용해봐도 한 두세 개의 사이트가 넘어가면 비밀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바꾸는 게 귀찮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달리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한다고 하면은 적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패턴에 의해서 네. 생성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놓은 파일이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를 그렇죠. 나올 테고 또는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한다 그러면은 한 곳이 유출되면 다른 곳도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현실적인 방법 같지는 않고요. 네. 현실적인 방법은 자기 스스로 사이트들을 한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서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 서비스만을 받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업무를 보거나 이메일 같은 걸 하는 정보가 축적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 또 다른 쪽은 그 은행 같이 유출되면은 재산상 피해를 보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한 3군데나 4군데 정도를 분리해서 패스워드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좀 충분히 긴 그러니까 보통 12글자 이상을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러면서 이렇게 남들은 그 기억하기 어려운 걸 사용하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주변에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기를 예. 권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해킹 문제에 대해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